오늘 영상만 봐도 내일 입찰하러 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유료 강의에서 하던 내용인데요. 경매로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아서 바로 팔아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려면 입찰가를 잘 계산해서 정해야 합니다. 기껏 힘들게 낙찰받고도 손해보면 안 되니까요. 어떤 물건을 골라서 어떻게 조사하고 입찰가는 어떻게 정하는지까지 오늘 전부 알려드릴게요. 몇백만 원짜리 강의 들으러 가시지 않으셔도 오늘 영상만 보시면 대부분의 물건은 입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고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집에 입찰할지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대법원 사이트를 보셔도 되지만 너무 보기가 불편해서 무조건 경매 사이트를 보셔야 됩니다. 유료 경매 사이트는 1년에 몇십만 원씩 하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굳이 결제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전에 알려드린 무료 경매 사이트 마이옥션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일단 경매 검색을 누르시고 이제 상세한 조건을 선택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가 투자하고 싶은 지역을 골라야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집 근처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기 쉬워야 실행하기 쉬우니까요. 저는 경기도를 해볼게요. 물건 종류는 많이 하시는 아파트로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유찰이 몇 번 된 건지 선택도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100%로 가격을 시작을 해서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서울은 20%, 그 외의 지역은 30% 정도 유찰이 돼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유찰되면 70%, 거기서 또 한 번 더 유찰되면 70%에서 또 30%가 유찰되니까 49%가 되겠죠? 그리고 법원에서 경매 물건이 나오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정하는데 이 감정가가 보통 시세보다 좀 높아요. 법원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아야 빌려준 돈을 못 갚은 사람들을 더 많이 갚아줄 수 있으니까 더 비싸게 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유찰된 다음에 낙찰이 되는데 근데 가끔 감정가가 시세보다 싼 경우도 있어요. 이 부동산 자체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 쌀 때 감정을 해서 그런 경우들이죠. 근데 요즘은 하락장이니까 그런 물건을 찾기가 쉽지는 않고 일단 오늘은 유찰이 한 번에서 3번 된 걸로 검색을 해볼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바로 조사하고 입찰을 해봐야 되니까 이 정도로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유찰이 많이 됐다고 막 9번, 10번 유찰이 됐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유찰이 된 거거든요. 지금 저희는 처음이니까 쉬운 물건들을 할 거니까 그렇게 많이 유찰된 물건들은 하실 필요 없어요. 한 번에서 3번 유찰된 걸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짜리까지 검색을 할지도 정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투자금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무작정 다 검색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주택자시면 저는 보통 투자금의 5배까지 검색을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1주택자 이상이시면 4배까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감정가의 70%나 낙찰가의 8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유찰도 되고 검색들을 하면서 내가 임장 가고 입찰할 물건들을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살짝 넓게 검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 투자금이 3천만 원이고 무주택자다. 그러면은 1억 5천까지 하는 거죠. 정하고 검색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집의 소유주, 집주인이 살고 있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살고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낙찰자가 물어줄 게 없는 그런 물건들을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물건이 분석하기도 쉽고 그런 물건들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매 사이트를 보시면 뭔가 특이사항이 있는 것들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뭐 임차권 등기, 대항력 있는 아니면 뭐 지분 물건이라면 지분, 뭐 법정지상권 이런 게 다 써있는데 그런 건 과감하게 패스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라고 써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패스하시면 돼요. 아는 것만 해도 충분히 많아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있는 게 아닌데 위험한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물건을 보실게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압류가 걸려있죠. 여기 부가 부천시인데 이 물건지의 주소도 부천시예요. 그러면 당해세일 확률이 높거든요. 당해세는 이 부동산 자체에 붙는 세금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이 보증금을 이 임차인이 낙찰 후에 다 배당받지 못하면 나머지를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런 당해세가 있으면 이 당해세가 이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 임차인은 보증금을 덜 배당받겠죠? 그럼 그만큼 낙찰자는 더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금이 체납된 세금이 얼마인지 이게 얘보다 먼저 배당받는 건지 아닌지 이 입찰하는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압류가 걸려있다. 이러면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처음에 안 할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하나 골랐어요. 이제 사건 번호가 써있고 이 어디에 있는 아파트인지 주소가 써있고 이 아파트가 몇 평짜리 아파트인지 그리고 소유자 채무자는 누구인지 채권자는 누구인지 3억에 감정이 돼서 지금은 한번 유찰이 돼서
30% 할인된 최저가 2억 1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지에 사진이 있고 아파트들은 이렇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써 있어요. 04년식 여기 보시면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합니다 라고 써 있죠. 이런 물건이 제일 쉬운 거예요. 제가 수익 낸 것도 이런 게 많아서 뭐 쉽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니까 처음에는 이런 물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이 없으니까 저희가 분석할 게 없잖아요. 이제 제대로 한번 봐볼까요? 전 처음에 들어오면 일단 이 물건이 거래가 있는 물건인지 먼저 확인을 대충 해봐요. 기껏 조사해봤는데 거래가 없는 물건이면 팔기가 힘드니까 입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먼저 지도를 봅니다. 지도를 보니까 뭐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아파트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거래가를 보면은 뭐 최근에 24년 9월 10월에도 거래가 쭉 있어요. 그래도 분기에 몇 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거래가 되는 곳이라 이 정도면 팔아볼만 하네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권리 분석을 해보는 거죠. 먼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세요.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 딱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아주 깨끗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 최선순위 설정 일자 이런 거 보실 필요도 없고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 통합등기부 등본을 보셔도 이 말소기준 등기라고 되어 있는 최선순위 권리 이후로 다 소멸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러면 저희가 인수할 권리가 없으니까 아주 안전한 물건인 거예요. 진짜로 소유자가 살고 있는지 저는 그래도 2번, 3번 더 확인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 경매에 관련된 서류들을 여러 가지 보실 수 있는데 현황 조사서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서 직접 가서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점유관계, 채무자, 소유자, 점유, 현장을 방문하여 만난 소유자라고 하는 김땡땡 씨는 자신은 채무자의 배우자라고 하였고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게 확실하죠? 그리고 여기 세대 연람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채무자,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김땡땡 씨가 살고 있고 소유자 이름이랑 같네요.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여기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맨 밑으로 내리시면 주소는 뭔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물건의 주소가 1306호인데 여기도 1306호 이 물건지 주소랑 이 소유주의 주소랑 똑같죠. 이건 200% 소유주가 살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자료들을 하나씩 보시면 돼요. 일단 사진으로 상태를 확인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현관문 사진이 있을 때 진짜 사람이 안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다다다다닥 막 엄청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 저 안에 아무도 안 살 확률이 높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진 중에 이렇게 건물 구조도 같이 나와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네이버 부동산에도 나오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경매 사이트에서 보시는 게 제일 쉬워요.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서가 있는데 이건 이제 법원에서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사 분들이 조사를 해 놓은 건데요. 우리가 봐야 할 건 이렇게 내리다가 9번, 10번, 11번 이렇게 끝에 부분에 뭔가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쪽에 써 있거든요. 뭐 위반 건축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 임대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제 권리분석상 깨끗한 물건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야 지금 가격이 괜찮은지 알 수 있겠죠? 보통 경매 사이트에 보시면 네이버 부동산 링크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들어가셔서 같은 타입의 매물의 시세가 얼마인지 보는 거예요. 여기는 전용 51.72m 제곱짜리니까 이 첫 번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래가 이렇게 최근에 많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경매 물건이 13층이거든요. 그럼 최근에 거래 내역을 보면 13층도 3억 5백, 7층 700, 근데 또 19층인데 2억 9,300. 이게 왜 이런 보통 가격이 차이가 나냐면 연식이 좀 된, 이건 04년식 아파트잖아요. 연식이 좀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수리를 얼마큼 했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층인데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경우는 보통은 수리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입찰할 물건 내부에 수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가끔 경매 사진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가를 산정해야 돼요. 실거래가를 봤을 때는 2억 9천, 뭐 2억 9,500 정도가 시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호가를 볼게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에 내놨는지 보는 거죠. 제일 싼 순으로 보면 1층이 더 싸니까 제일 싼 1층 물건들이 있고 여긴 20층인데 싸잖아요. 보통 이렇게 세를 안고 있어요. 이것도 월세가 맞춰진 물건이고 월세나 전세가 맞춰진 물건들은 실거주자들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낙찰 받으면 빈방인 채로 팔 거니까 같은 조건의 물건의 시세를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올 수리를 한 즉시 입주 가능한 10층 물건이 3억 천에 나와 있어요. 아까 시세가 2억 9,500 뭐 이 정도였고 호가가 3억 천 정도니까 보수적으로 2억 9,500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팔릴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시세 조사가 끝난 거예요. 분기에 몇 건 이상 거래가 되고 실거래가와 호가를 보시고 얼마에 팔릴지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의 대략적인 시세는 2억 9,500 정도라고 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낙찰을 받아서 전세를 맞추실 거라면 전세가도 조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단기로 매도하실 거면 사실 입지를 저는 크게 보지는 않아요. 대략적으로 지도로 봤을 때 사람이 살 만한 곳이면 됐지, 이 정도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건 이미 사람들이 충분히 살고 싶어 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미 단기적으로는 모든 게 여기 가격이랑 이 거래 횟수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뭐 GTX가 언제 개통이 된다 안 된다에 따라서 내가 당장 사는데 그런 건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이 아파트 가격이 나중에 오를지 말지 그런 가치 투자할 때 상관이 있는 거지, 단기로 경매 투자할 때는 그런 호재들은 사실 가격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시세 조사를 했으니까 입찰가를 얼마를 쓸지 계산을 해봐야겠죠. 처음 입찰할 때는 이 최저 입찰가를 쓰시거나 10,000원, 20,000원 더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낙찰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방금 조사한 매도가 2억 9,500에서 이제 낙찰받은 낙찰가를 빼고 취득세 등등의 비용을 빼면 이제 우리의 순수익이 나오겠죠. 우리가 입찰가를 정하려면 이 비용이 얼마인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비용은 이렇게 7가지 정도 보시면 충분합니다. 하나씩 확인해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등기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랑 기타 법무비 등을 내야 하거든요. 일단 취득세 먼저 보시면, 일단 조정지역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는 강남, 서초, 용산, 송파 이런 비싼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지역을 투자하기는 돈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조정 지역을 투자할 겁니다. 비조정 지역에서는 6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취득세가 1%예요. 그리고 다주택자이시더라도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시면 그때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기 때문에 그것도 1%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물건들을 해야겠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경기도 화성의 아파트도 비조정 지역이고 내가 무주택자고 1주택자라면 1%가 될 거예요. 취득세 1%에 지방세 10%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1.1%가 취득세가 되고, 등기 비용에는 법무사비 등등이 드는데 대략적으로 취득세와 등기비를 합쳐서 2% 정도로 보시면 돼요. 웬만해서 절대 2%는 넘지 않아요. 그리고 보유세, 재산세랑 종부세도 있긴 한데 단기 투자를 할 때 이건 별로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재산세는 5억짜리 아파트라도 30만 원 정도고, 이것도 6월 1일에 보유했을 때만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낼 일이 별로 없고 내도 얼마 안 된다. 그리고 종부세도 공시지가 기준 12억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사비예요. 이사비는 법적으로 줘야 되는 돈은 당연히 아닌데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항상 줄 필요는 없어요. 이제 소유자랑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살 때는 둘 다 받는 돈이 없거든요. 그냥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언가 받는 게 있어야 협상하기 쉬우니까 우리가 소정의 이사비를 챙겨 드리는 거죠. 그것도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전용 면적당 10만 원 정도로 보통 채정을 해요. 예를 들어 전용 30평이면 300만 원 이내에서 협상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 집행해서 이분들을 내보낼 때도 이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러니까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임차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비를 전혀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돌려받는, 배당받는 보증금을 법원에서 돌려받으려면 우리 낙찰자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동의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이사를 가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미납관리비. 집이 경매로 나가면 거기 사는 분이 소유주든 임차인이든 관리비를 잘 안 내세요. 그래서 보통 몇 개월치 체납이 돼 있고 그게 얼마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경매 사이트에도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시면 밀린 돈을 받기 위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리비. 아무래도 경매 물건은 집 내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도배장판하고 화장실 수리하고 싱크대 조금 고치고, 그리고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책정을 합니다. 근데 이 집이 신축이다, 고칠 게 전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물건의 상태에 따라서 500만 원 정도를 책정하기도 해요. 근데 안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몇 년 이상 된 거라고 하시면 1,000만 원 정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출. 대출은 비용이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이자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대출을 할 때 2년 약정을 하고 중간에 상환을 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꼭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자도 한 달치, 2달치 이자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걸 명도를 하고 수리를 해서 내놨을 때 바로 팔릴지 안 팔릴지 100%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한두 달 만에 팔릴 줄 알고 그걸 기준으로 순수익을 계산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내놓고 보니까 반년이 넘게 걸렸네? 그럼 이자로 수익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수적으로 이자를 적어도 5개월치 이상은 책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마찬가지고요. 이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하시는 분들께 상담하시면서 대략적으로 물어보시면 되는데 보통 1% 내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양도세가 있죠.
양도세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개인, 매매사업자, 법인. 오늘은 개인 매매사업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매사업자를 하게 되면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일반세율 6에서 45%거든요. 단기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매매사업자가 지금은 좋아요.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도 12%고 양도세 중과도 20% 맞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에도 1년 이내에 팔면 70%예요. 만약에 개인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2년 후에 1주택이시라면 비과세, 1주택이 아니시라면 2년 뒤에 6에서 45%로 파셔도 되죠. 일단 오늘은 매매사업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6에서 45% 일반 세율이 돼요. 수리까지 마치고 부동산에 내놔서 매도가 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줘야겠죠. 이 중개수수료는 2억에서 9억이면 0.4%예요. 만약에 2억 이하의 물건을 하게 되면 0.5%고요. 그래서 0.4%라고 일단 해볼게요. 아까 3억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아까 함께 봤던 화성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2억 5,500에 입찰하는 걸 기준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취득세랑 등기 비용 2%라고 했죠? 510만원. 이사비도 전용 면적당 10만원인데 아까 15.6평이었으니까 160만원. 미납관리비는 여기 보시면 체납내역 3개월 83만원 돼 있죠? 물론 입찰하시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 사이에 시간이 흘러서 더 많아졌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리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공사년식 아파트니까 안에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보수적으로 1,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2억 5,500에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하게 되면 이 낙찰가의 80% 정도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2.04억. 이거에 5달치 4.5% 이자랑 중도상환수수료를 1%라고 하면은 587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양도세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 세율로 계산을 했을 때 2억 5,500에 낙찰받아서 2억 9,500에 팔게 되면 이 5천만원 이하 15% 구간이거든요. 이걸로 계산을 하시면 142만원이 나와요.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118만원이 나오죠. 그러면 총 부대 비용이 2,458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계산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매도가 아까 시세조사에서 2억 9,500 정도는 팔릴 거라고 조사를 했죠. 그리고 낙찰을 2억 5,500에 받았을 때 비용이 2,458만원이 발생해서 순수익 1,400만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입찰가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서 입찰가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입찰가를 2억 5,500에서 높일수록 낙찰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우리 이익은 줄어들겠죠. 반대로 입찰가를 2억 5천, 2억 4천으로 내릴수록 낙찰 확률은 줄어들지만 우리 순수익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입찰하려는 아파트가 경쟁이 어느 정도 될지 어느 정도는 추측을 하고 들어가셔야 이게 더 예측하기가 쉽거든요. 초보가 제일 예측하기 쉬운 방법은 같은 아파트에 나왔던 경매 물건이나 근처의 경매 물건이 낙찰된 사례를 보시면 좋아요. 경매 사이트에 보시면 인근 매각 사례라고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같은 아파트에 경매로 나와서 낙찰됐던 사례가 있으면 나오고 그 동네 근처에 나온 아파트들 사례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보고 시세 대비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됐구나.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27명이 입찰을 했구나. 그리고 2등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적정가에 낙찰이 된 것 같구나. 시세 대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낙찰이 되는지 보는 거죠. 근데 이걸 볼 때 너무 옛날 걸 보시면 안 되고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두 달만 지나도 분위기가 확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출 규제가 조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후로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최근 한두 달 정도 된, 얼마 안 된 사례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9월에 낙찰된 거, 10월에 낙찰된 거, 요 두 개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92%에 낙찰이 됐는데 이게 시세 대비 어느 정도 금액인 건지, 그리고 보시면 2등이랑 차이가 700만 원 밖에 안 나요. 그럼 적정 가격에 낙찰이 됐을 확률이 높겠죠? 입찰도 20명 정도 들어온 거 보니까 내 물건도 이 정도는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참고하시면 좋은 게 있는데 그 경매 사이트마다 보면 조회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조회수를 보면 어느 정도 경쟁이 있는지 살짝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조회수가 이미 423회죠? 그러면 경쟁이 없진 않겠구나 정도는 추측이 가능하신 거죠.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됐다면 우리는 이제 입찰가를 정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입찰해도 되는 물건인지 지도를 한번 보고 평택 신도시에 아파트들도 많고 학교도 있고 괜찮은 동네구나. 실거래가를 보니까 있긴 있는데 뜨문뜨문 있구나. 그래도 팔릴만 하겠네. 일단 조사해보자. 권리 분석을 시작해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고 깨끗한데 집이 잠겨 있어서 안에는 못 봤으니까 참고해주세요만 써있네요.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 권리 분석상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임차인이 있어요. 보시면 전입 날짜가 2022년 6월 16일. 근데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21년.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느리죠? 그러면 대항력이 없고 낙찰자는 인수할 필요가 없겠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물건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통합등기부 등본을 보면 근저당권이 제일 빠르고 그 이후로 다 소멸이에요. 안전한 물건이 맞아요. 그리고 이 임차인분이 실제 살고 있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세대 열람도 확인해 보고, 아까랑 이름이 같네요. 현황 조사서도 보고,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같은 이름의 임차인분이 있었다 써 있고요. 임대차 신고도 돼 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서에서 끝에 부분 9번, 10번 문제 있는 부분은 없어요. 써 있는 게 없죠. 그리고 사진을 보면 뭐 문도 깨끗하고 윗부분밖에 없지만 이렇게 집 구조도 방 3, 화장실 2개 구조로 잘 돼 있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인수받을 권리 없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니까 내가 물어줄 돈도 없고 시세조사만 잘 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현재 실거래가와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로 시세조사 하셔서 똑같이 입찰가 계산해 보시면 돼요. 어때요? 경매 별로 안 어렵죠? 보시기만 하시지 마시고 경매 사이트 들어가셔서 꼭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버벅대고 어색하겠지만 하다 보면 물 흐르듯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오늘 알려드린 모든 과정이 딱 2가지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물건이 하자가 없는 안전한 물건인가? 입찰하기로 했다면 얼마를 써야 낙찰을 받으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제가 한 것처럼 조사를 하셨다면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셔야 돼요. 현장에 가는 건 새로운 걸 알아내러 간다기보다는 오늘 조사에서 알아낸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확신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래야 입찰가 산정할 때 더 정확한 숫자를 넣을 수 있고 그만큼 낙찰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 하실 거면 진짜로 입찰할 마음으로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보이는 게 다르고 생기는 질문이 달라져요. 저도 처음 강의를 이렇게 들을 때는 다 이해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진짜 내 돈 걸고 입찰할 물건을 찾을 때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간단한 권리 분석인데도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보게 되고 시세조사도 훨씬 더 철저히 하게 돼요. 잘못하면 내 피 같은 돈 날린다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 세세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투자금 부족하시다고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물건이 진짜 괜찮으면 내가 돈을 빌려서라도 입찰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물건을 찾아보세요. 그렇다고 진짜 막 대부업체에 돈 빌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진심으로 하라는 말인 거 아시죠? 여기까지만 제대로 하셔도 충분히 혼자 입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도 경매를 헤쳐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오늘도 화이팅!